사실상 막을 내린 올해 국정감사는 3주 내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 간의 대리전이 벌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검찰의 이재명 구악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대검찰청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 총평과 국감 이후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여야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운영이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마무리됐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데다 여야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맞물리면서 정책 국감은 실종됐고 정쟁만 난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의 시작과 끝이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3주간의 국감을 홍혜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논란이 3주간의 국감을 집어삼켰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대장동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이런 정치적인 슬로건 아래 하위에다 두는 거는 이거 헌법 정신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당장 떼야 됩니다. 민주당의 의원님이 다수는 누구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가능하고 그럼 야당은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경기지사로서 국감에 출석하면서 국감은 그야말로 대장동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가 이 지사라며 총 공세를 펼쳤고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특검 거부로 그분이 누구인지 인정되었습니다. 이 지사는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고 자신은 공공환수를 통해 성남시에 이득을 줬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요. 화천대유 게이트입니다. 저는 공공환수 설계를 한 거예요. 어제 종합국감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관련 검찰의 늑장 수사를 질타했고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의 선거 개입이 의심된다며 즉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국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여러 상임위에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야 모두 거대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질타했고 이들은 소상공인 상생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점 과정 속에서 결국은 수수료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를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논란에다 같은 사안으로 여러 개 상임위서 기업인 줄 세우기 증인 채택이 이어지면서 정책이 실종된 국감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오늘 여성가족부에 대한 막바지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공공기관의 권력형 성범죄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변호사가 올린 SNS 글은 2차 가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여가위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권력형 성범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한 건 방어권 행사라면서도 유족 측 변호사의 SNS 글은 2차 가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변호인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한 짓거리들은 명예살인이다 이것들아 라고 했고 지난 15일에는 이들에 대한 소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런 행위를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데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이제 변호인이나 유족 입장에서 다시 그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선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내부 징계 절차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론도 쟁점이 됐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가부가 운영을 잘못했다는 여론이 72%였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자 정 장관은 지난해 여러 정치적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성평등과 또 평등이라든지 포용 배려가 필요한 이런 집단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들이고 여성가족부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폐지냐 존치냐가 아니라 여가부가 어떻게 진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정책을 중심으로 사실 운영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지금은 현재 보면 다 그 양성평등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돼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련해 정 장관은 윤 의원 보조금 환수 조치건의 주무관청은 외교부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정감사를 끝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5.18 묘역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잇따라 참배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는 25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방문을 첫 일정으로 잡아 대선 후보로서 본격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우리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광주는 저의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오는 25일 지사직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사직을 물러나는 대로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팀 선대위 구성을 위해선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감정의 골을 메우고 확실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전두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일침을 날리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5.18 묘역 입구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선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도 여기 왔었냐고 물으면서 윤 후보는 존경하는 분의 비석이니 못 밟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고 권양숙 여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핵심 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소 사실에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29명이 그분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가장 중요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은 정치 공작이라며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화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그야말로 핵심 줄기에 포함되는 피의 사실, 그 범죄 사실은 쏙 빼버리고 뇌물도 액수까지 줄여가면서 이 과정에서 의원 전원의 입장을 요구한 국민의힘과 방역수칙을 이유로 인원 제한에 나선 검찰이 3시간가량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뭐가 숨길 게 많아서 똑바로 계세요. 위원하고 지금 귀원들이에요. 국민의 대표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대선 후보의 배임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부실 수사를 믿을 수 없는 만큼 특검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국민 약탈적 배임죄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지금 즉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걸음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예비후보 역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구하기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0년부터 18년까지 인허가 관한 도시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부정이익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이재명 비리방지특별법도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다음 주엔 법사위를 긴급 소집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배임 혐의 자체가 무리한 끼워넣기였다는 입장이어서 법사위 소집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전 11주기를 한 달 앞두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의장은 연평도 포격전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나라를 지키는 헌신과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의 행동시범입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부대원들이 3분 만에 배치됩니다. 곧이어 K9 자주포로 24km 거리에 있는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포탄을 장전한 뒤 발사합니다. 이번에는 연평도에 침투한 적군을 향해 연평부대원들이 기동사격에 나섭니다. 연평도를 위문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이곳 연평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연평부대 화이팅! 북한과의 포격전이 있은 지 11년, 당시 대응 과정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 그들의 흉상이 새겨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위령탑에 향이 피어오릅니다. 박 의장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희생을 깊이 간직해야 한다며 헌화와 분향으로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 6명의 전사자 얼굴이 새겨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비도 참배했습니다. 박 의장은 연평부대의 작전 대비 태세를 보고받은 뒤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 위문금을 전달하며 서해북도 철통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사력이 든든할수록 평화에 대화에 우위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서해북도의 최선봉에 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는 분들입니다. 연평부대에 주어진 서북도서 절대사수라는 그런 임무를 한치 허점이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과 전력화 장비 구입 등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장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조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하는 등 공공연한 거짓으로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 전문가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갖고 대선 후보 본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문 문항에 대해선 각 후보 측의 의견이 달라서 주말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간
본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당 창당 작업에 착수합니다. 김 전 부총리는 모레 가칭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이번 행사를 발판 삼아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창당 발기인 행사에는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여야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정치권의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고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심의 동향을 풀어주실 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3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그 10월 3주차 양자 대결 조사부터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번 주 초에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BS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 모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앞서는 걸로 결과가 나왔네요. 네, 오차 범위 내니까 뭐 팽팽하다고 봐야 될 텐데 지난 3주간 방송을 제가 출연하지 않았던 3주 동안에 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장동 의혹 이슈 가장 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 후보 37.1%, 이재명 후보 35.4%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은 어땠을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35.9%, 이재명 후보 34.6%.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 이후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지지율이 와르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대장동 이슈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주목해서 보면 두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비슷해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근소하게 이제 앞서는 걸로. 그러니까요. 이게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만 놓고 보면은 두 후보의 본선 경쟁력 1대1 가상 대결 경쟁력입니다. 거의 비슷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팽팽한 상황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여론조사 이제 결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 ARS 이제 방식이지 않습니까?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차기 대선 주자들을 모두 놓고 조사한 그런 다자 대결 결과가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 의원을 놓고서 이제 조사한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여론 조사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상정 후보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당의 본선 후보는 심상정 후보인데 심상정 후보가 나오니까 홍준표 후보의 20대, 30대 지지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30대 MZ세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 홍준표 후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표를 심상정 후보가 그렇죠. 심상정 후보가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20, 30대 지지율이 조금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심상정 후보가 진보 성향 또 범여권 성격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할 때 다른 어떤 후보 물론 가장 크게 경쟁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중요하겠지만 심상정 후보가 얼마나 이재명 후보의 또 지지율을 가져가는지도 중요할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가 있은 직후 이제 실시된 4개 기관 합동의 전국 지표조사 NBS,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 이제 방식인데 이 조사에서는 여야 각 당 후보들의 이제 가상대에서 대결 결과 이재명 후보가 모든 대결에서 이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 국감을 잘 돌파했다 이런 평가가 이제 뭐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론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결과는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조사는 면접원이 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당
또 민주당 후보가 좀 우세하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동안의 추세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 방식의 차이만 가지고 우리가 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가 있었던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18일에서 20일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는다. 대장동 의혹이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지층을 견인하고 결집하면서 팽팽한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또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팽팽하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차이를 두고 오차범위 밖으로 10%포인트 이상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주 전 저희 그 마지막 방송에서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3, 4위 그 원희룡, 유승민 후보들 간의 격차도 좀 좁혀졌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여당의 후보가 결정됐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호남 쪽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을 법한 그 지지층들이 좀 결집되지 않는 지금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 때문에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주춤하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 여론조사에 또 이제 눈길이 가는 이제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모든 구도에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똑같다는 거. 6%로 똑같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고정적인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응답자들, 뭐 유권자죠. 유권자들 중에서 한 6% 정도는 심상정 후보,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것은 역시 진보 또 여권 지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여권, 범여권. 6% 정도는 심상정 후보가 굳건하게 지지를 받고 있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 후보가 원희룡 또는 이제 유승민으로 결정이 됐을 때 모름이나 무응답, 그러니까 이제 태도 유보가 좀 늘어났다는 거, 이 부분이 또 눈에 띄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래프 해석해야 될까요? 계속 보시고 계시는데 원희룡이나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무응답이 20%가 넘죠. 이건 누구냐면 국민의힘 또 보수층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원희룡, 유승민 지지를 표시하지 않냐면 본선 경쟁력이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아직까지 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무응답을 하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지지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지만 원희룡, 유승민 후보는 아직 본선 경쟁력이 올라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프레임 경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번에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NBS 방식인데 윤석열, 홍준표 양강 구도가 이제 뚜렷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 후보가 홍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앞서면서 역전을 한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요새 상승세인 것 같네요. 그렇죠. 원희룡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인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이 좀 들어왔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선거 전략 방식이 대장동 일타 강사. 그러니까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체로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의 주목도가 쏠려 있는 편이었는데 토론회에서 계속해서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는 원희룡 후보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이른바 원더우먼이 아니라 원더맨. 이런 평가를 그렇죠. 평가를 원이니까요. 성씨가 평가를 받을 정도 주목도가 높아졌다.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니까 원희룡 후보가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의 지지가 더 결집하면서 원희룡 후보의 경쟁력이 좀 더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살펴볼 부분이 그 지난주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제 신당 창당 행보를 보였는데 안철수 대표까지 다 놓은 범보수권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김동연 후보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범보수권 쪽에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를 포함을 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 우리가 뭐 예상한 대로 나왔고 원희룡, 안철수 후보도 크게 뭐 차이 나지 않는 예상대로의 결과인데 김동연 후보가 궁금했어요. 얼마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근데 1.9% 아직까지 큰 파괴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범보수권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김동연 후보가 물론 본선 끝까지 간다면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뭐 작은 지지율이라도 받겠지만
이 김동연 이 전 경제부총리가 어떤 정도의 힘을 보태느냐,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느냐, 공식적으로 이 본선거일 전에 또는 아니냐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1.9%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약 2% 앞으로도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끝까지 완주하느냐, 아니면 정말 범보수권에 지금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할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이제 앞으로 후보가 되겠지만 본인은 지금 보수권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여권은 이미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도 보수권에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서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이 보수 쪽, 국민의힘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범보수권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도 앞으로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22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사과의 의미와 의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정치는 잘했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죠. 결국 윤 후보는 어제 유감 표명과 함께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 발언은 오공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윤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직후 자신의 반려견에게 사과를 준 사진을 SNS에 올려서 또다시 파문이 일었는데요. 사진에는 토리야, 인도사과다. 토리는 아빠 닮아서 인도사과 좋아해요 등의 문장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 사진에 앞서서 윤 후보는 자신의 돌잡이 사진을 올리면서 서결이 형은 지금도 과일 중에 사과를 가장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훈훈했을 사진들이지만 전두환 씨 옹호 발언 관련 사과를 전후해서 올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내 경쟁 후보인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측은 사과는 개나 주라는 것이냐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상식을 초월하는 이라면서 착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선 국민조롱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파문이 커지자 윤 후보 캠프 측은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해 사진을 게재했다며 또 한 번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된 사진과 게시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인데요. 바람 잘 날 없는 윤 후보,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빅2 저격입니다. 지난 10일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여 언론과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까지 여야의 빅2 주자를 모두 저격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이 지사를 향해서는 비겁하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재명 지사께서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좀 진솔하게 답하시길 바랬는데 그 인사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는 조금 비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공은 내 거고 잘못은 다 다른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내공남불처럼 들렸습니다. 공은 내 것,
잘못은 남탓, 한마디로 내공남불이었다면서 이 지사를 저격한 심의원. 결자 해지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 망언 전문가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에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은 정신 세척부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광주 출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도한 본색을 드러냈는데 제가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망언이 대선 전략이냐. 이제 단지 실수다 또는 실언이다 이런 수준 갖고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정신 세척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심의원은 윤 후보를 향해서 깊은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빅2를 향한 저격과 견제로 존재감 부각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정감사 이후 많은 응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본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정감사 3주 동안 그 뉴스엔이 이제 쉬는 바람에 이제 3주 만에 뵙는데 그동안에 이제 변화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4명으로 이제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어제 끝났는데 이번에 이제 주요 분위기라고 하면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내내 난타전이 이제 이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권 대변인님부터. 사실 국정감사로서는 아쉬운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입법부가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사실 예를 들면 국정이 어땠는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다른 정치 이슈가 이 모든 걸 다 잡아먹었기 때문이죠. 대장동 이슈랑 그리고 그 고발 사주 이슈가 단연히 이제 이슈였는데 어쨌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수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뭔가 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사 결과를 더 넘어서는 정보는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잘 막아냈다 그런 평가십니까? 네, 그 사실은 되게 인상 비평이거나 아니면 난타전이 예상되는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그것을 그냥 잘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대답하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아쉬운 면이 좀 있었죠. 아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이번 경기도 지사로서 이재명 후보의 역량, 그다음에 지난 성남시장으로서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히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는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던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비리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좀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좀 당황하게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좀 있는데 이제 그 맥락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국회의원들이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피감기관이 주는 자료에 의해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일단 피감기관인 경기도에서 주는 자료가 대단히 없었다. 물론 자료들을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공기도청을 방문한 이후에 자료 제출들의 일부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당시의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돼서 날카로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좀 안 됐다는 점이 아쉽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정면 돌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계속 경기도지사를 사퇴해야 된다. 대선 후보를 제대로 임하려면 경기도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야당의 계속 지적에 본인은 후보보다 경기도지사직을 먼저 우선으로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한 만큼 이번 국감에 응한 것을 어떤 치적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정면 돌파라는 방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국감 하이라이트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했던 행안위와 국토의 경기도 국감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당은 이 후보 출석이 성공적인 한 수였다고 자평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내부 평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게 18일, 20일 양일간 일어났었는데 국정감사가 그 당일날은 사실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도 좀 부족했고 그에 따른 야당 의원의 질의도 사실 조금 싱겁다라는 평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내부로서는 좀 자중하는 면이 있었지만은 얼마 전에 그 MBN에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것 같고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야당 의원과 이재명 후보 간의 그런 리그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의혹 그 관련성들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았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간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그냥 뭐 마무리는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일단 한 고비를 넘겼지만 좀 속 시원한 해명보다는 상대당을 몰아세우는 전략으로 논점을 흐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야당은 이 후보의 배임과 위증 혐의를 부각하고 있는데 권지웅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국감 출석으로 대장동 리스크를 좀 털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건 사실 수사를 더 해가면서 확실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번 국감에서 좀 기대했던 것은 사실은 뉴스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국감은 아마 뉴스를 잘 보지 않았던 분들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가 중요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비리 의혹이 있다고 했을 때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지 않겠냐. 그리고 작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지 않겠냐라고 되게 상식선에서 해명을 했고 그리고 배임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민영개발로 하게 되면 사실은 공공은 어떤 이익도 갖지 못합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이라도 공공으로 돈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은 공공의 이익이 커진 것이죠. 근데 되려 국민의힘은 왜 최대치의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냐, 어떤 이론적 상태. 그러니까 그걸 해내지 못한 자가 배임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주장하기엔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의힘의 그전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공공개발이었던 걸 민간으로 바꾸었던 거.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하나도 갖지 못하게 했던 것도 국민의힘이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보면서 만약에 제일 궁금했던 건 그 어떤 이익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전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해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장동 논란 관련해서는 3주 전 우리 그 마지막 방송했을 때 상황과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논의 사안이. 다음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국감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도지사직 사퇴를 기점으로 본격 이제 대선 준비를 이제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이제 도지사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 그동안 이제 당 지도부가 사퇴 시기를 놓고 이제 뭐 고심을 거듭했는데 25일로 그 시점을 확정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도지사로 있는 상태가 되면 선대위원회를 못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상 이 상태에서 무언가 선거 관련한 조직을 꾸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월 10일 이전에는 경선 후보라고 하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꾸릴 수 있었지만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어려워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고 하면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대본을 꾸려야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선대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선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25일로 이렇게 좀 빨리 잡았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팀이잖아요. 원팀 이제 정신일 텐데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후보와 통화해야 했다는 이제 보도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 간의 이제 회동 이야기 소식이 이제 들리지 않고 있는데 그 물밑 논의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일정 정도는 성과가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드러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원팀의 핵심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민주당의 후보로 완전히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인간도 약점이 있는가 하면 강점도 있고 근데 무엇을 더 우선해서 볼 거냐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불평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입장이 있다. 그리고 약자들의 편에 서는 어떤 강점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제대로 된 원팀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경쟁 후보였던 어떤 누군가의 지지자를 모시고 오느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재명 후보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남을 갖고 선대위가 출범을 한다고 해도 그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흡수될지가 관건인데요. 경선이 끝나고 또 불복 논란까지 있었죠. 이 상황에서 지지층이 이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제법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경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고서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이낙연 후보가 아니었을 경우에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재명 후보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되어 있는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를 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퍼센테이지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심정적으로 좀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중에서 또 본선으로 들어갔을 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지지층들이 전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진 않을 것 같고 그중에서 상당수 일부분이 국민의힘 내지는 기타 다른 후보들을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이 지지층 이탈이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이제 지금은 경선 직후기 때문에 이탈률은 지금으로서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완전히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큰 변수로까지 뭐 작용은 안 하겠지만 완전히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뭐 그 정치는 잘했다라는 이 발언 논란으로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결국 윤 후보가 이제 어제 오후 사과를 했지만 이후에 또 이제 SNS에서 반려견에게 사과를 건네주는 사진을 올려서 또 사과를 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윤 후보의 이 발언과 대응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 의원님. 이것은 어떻게 봐도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SNS 계정에 이 호남 민들에게 상처를 좀 줬다. 자기가 본인 이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것이 이제 왜곡되었다라고 말한 것조차 본인이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사과의 진위를 굉장히 많이 믿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자중을 해야 되겠다는 태도로 저는 읽혔는데 지난 새벽에 오늘 새벽에 그런 그 사과를 개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그 진위가 어떻든지 간에 국민 대다수가 그 바로 전날 있었던 사과의 진위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라 윤석 캠프 쪽에서도 뚜렷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이루어진 당시 이제 당대표 선거 기간에 그 메시지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어떤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호남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에게 더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시면서 마찬가지 저도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분에 공감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방향성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이 대선뿐만이 아니라 당의 경쟁력, 그다음에 우리 당의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에서도 별로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되게 충격적일 만큼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지금 아직도 사실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 아직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걸로 평가가 끝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작년만 해도 2020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가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당시에 국가의 녹을 먹었던 군인이 무장한 채로 시민들을 죽였던 사건을 놓고도 분분한 상태인데 거기에 그것을 옹호했다?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과하는 과정도 처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읽혀질 수 있으니까 사과하겠다라고 바로 한 게 아니라 계속 변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과했고 마지막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과 사진을 올리면서 너무 이것이 그러니까 여전히 아주 큰 충격이었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딛고 가야 저희가 최소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꼭 이 정도를 넘어서는 매듭을 지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 논란으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를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2대1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당심을 잡기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내리막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또 다른 식의 작동 원리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완전히 이해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분들도 그냥 계속 지지를 하기는 어렵고 철회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평소 같았으면은 그리고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거나 이러지 않았었으면은 사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래도 1위 후보를 좀 견고하게 좀 지켜주자는 사실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잘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봤을 때 정권 심판론이 훨씬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권 심판이라는 면에서 가장 그 상징성을 가진 사람은 사실 내 후보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강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반문, 문재인 대통령과 맞섰던 어떤 뭐 정의의 투사 같은 이미지를 본인이 상징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그 지지율이 안 떨어지지 않고 있나 이제 싶지만은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역시도 그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당내에서 지지율은 굉장히 견고한 편이지만은 약간의 미동이 있을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여일 남았는데 현재 3, 4위 후보가 1, 2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뭐 언제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서도 정말 전국이 바뀌는 게 여의도 정치판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마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국정감사 총평 그리고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여야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교차도 큰 폭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